이제 우리 시장에 그 에너지는 충분하거든요. 어떤 에너지가 들어왔냐? 외국인이에요. 예, 9월 한 달 동안 9조 넘게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찍힌다라는 건 외국인이 우리 한국 주식시장을 그동안 왜 투자 안 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니까 뭘 싫어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사상 최고치래요. 오늘 오전에 코스피 장초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면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간밤 뉴욕장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입니다 하면 그 옛날부터 그랬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9월 FOMC를 요리 보고 조리 보다가 호재인데 해서 하루 있다가 올랐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긴지, 일본장도 되게 좋은데 요런 것들 언제까지 이 분위기 유지할 수 있을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그 한 주만에 또 뭐 세상에 시끄러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뉴욕 증시를 보니까 금리 내리고 하루 동안은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해석하느라 한참 걸리는 것 같더니 갑자기 좋대요. 갑자기 좋은 거 맞아요? 안 좋죠? 근데 왜 갑자기 좋다고 해요? 일단 뭐 인텔이 제일 컸죠. 엔비디아랑 인텔이 아무튼 뭐 그 말을 좀 들어주니까 영이 서는 분위기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보시기 흐뭇했더라, 이 얘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 그 미국의 최고 경제 저널이 이제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라고요, AER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 권두 논문 한 두세 번 쓰면 노벨 경제학상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네. 우리나라 경제학자 중에 여기 쓰신 분이 제가 기억나기로는 두 분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저널인데, 여기 이제 얼마 전에 독일분 한 분이 저널을 올렸는데, 그 저널의 제목이 뭐냐면 지리 경제학, 뭐 지오 이코노믹스라는 논문이었는데, 극우 파퓰리스트가 집권한 다음에 첫 해는 성장률이 엄청 좋아진대요. 그리고 그 뒤 9년 동안 이제 재앙이 오는. 당겨 쓰는 거죠? 예, 그걸 다 땡겨 쓰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약속을 했잖아. 많은 약속을 했잖아요. 많은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을 이제 망가뜨리고, 재정을 망가뜨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남을 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선에 성공하면 이제 9년, 10년 가는 거고. 네. 그 뒤에 이제 성장률 격차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 성장률 대비해서 누적적으로 얼마 정도를 깨먹나 봤더니,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한 10%를 깨먹는. 그러니까 그 전에 존재하던 경제의 성장 경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짓을 하는 게 이제 극우 파퓰리스트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논문을 평가를 막 하는데, 그 뭐 올해 최고의 논문으로 거의 평가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이코노미스트지의 그 논문에 대한 대학적 내용이 실렸기에 이 화제의 논문이 실렸군 하고 읽고 다시 이렇게 이제 봤더니 정말 그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제가 이런 쓴소리를 하냐 하면,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짓인지. 그러니까 인플레가 올라갈 것 같은데 금리를 내렸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 근원 인플레, 그러니까 연준이 타겟하는 게 에너지랑 이제 그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에 대한 상승률을 타겟으로 하는데, 올해 3.1, 내년 2.6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계속 인플레가 지속된다. 올해 충격이 왔고 내년에도 효과가 사라지지 않고 올라갈 거고, 내가 근데 전망해 보니까 작년에 했던 전망 대비해서 거의 물가 상승률을 둘 다 한 1% 정도 올렸어라는 전망을 내놓고 금리를 인하한 거죠. 아니, 근데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는 했어요.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기는 한데 위험 관리적 성격이 인하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컷이라고 하는 또 신조어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 파월 의장은 어떤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죠.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제가 그때 몇 번 이야기했죠. 제가 만약 대학 교수라면 이 사람이 쓴 논문에 대해서 F학점을 줬을 거다라는 말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이제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이고요. 그러니까 역대 경제학자들이 가장 명예로운 자리를 이제 더럽히고 있는 자죠. 이제 이 사람이 그 미국의 기축통화 패권으로 자기가 엄청난 걸 잃었다라는 식의 그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쓴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번에 내년 1월까지 한시적인 임기의 연준 이사에 들어왔습니다. 네, 갔다가 백악관으로 다시 간다고 미리 말하고 왔죠. 예, 내년 1월에 다시 복귀합니다. 자, 이것도 웃기지만 사람을 네. 그러니까 3번 회의하기 위해서 꿔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이번에 뭐를 이야기했냐면 네. 소수 의견으로 0.5% 금리 인하를 피력한 것도 웃겼는데 올해 연말까지 정책 금리를 여기서 이번에 25bp 인하했는데 추가적으로 125bp를 인하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B컷을 추가로 2번 더 해야 된다. 2번 올해. 하고 자이언트 컷도 한 번. 와. 그러니까 이런 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정 그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거죠. 근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의 희한한 균형에 대해서 앞서서 잭슨 홀 미팅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정치적으로 신념이 어떻던 간에 내가 보기에 고용이 좀 이상한 건 맞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크게 줄었죠.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 통계도 네. 엄청 잘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그 전형적인 복합적인 균형에 도달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피터슨 국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 200만 명 정도 그 순이민이 들어오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걸 올해 40만까지 줄이고 기존에 있던 사람 100만을 추방했다. 자, 이게 그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했더니 균형 그 고용이 플러스 5만 명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매년 200만 명씩 태어나고 그리고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의 미국의 적정 고용이 매월 18만 명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100만 명 성인 남성 여성 100만 명 추방하고 더 나가서 올해 원래 들어왔어야 될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왔어야 될 이민이 200만 들어올 걸 50만 명으로 줄여놓았어. 여기서 발생한 250만 명의 노동력 감소를 딱 계산을 해보면 굳이 18만 명씩 그렇게 고용이 늘지 않아도 되고 이 피터슨 연구소의 추정으로 보면 그냥 월 5만 명 정도 늘어도 균형이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지표가 나쁜 게 아니고 이거 완전히 새로운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집 기사로 실린 걸 제가 보면서 저도 이제 숫자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 봤는데 네. 이거보다 더 적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2, 3만 명 정도가 적정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만큼 우리가 이번에 LG엔솔 삼성전자 사태에서 죄송합니다. 현대차 사태에서 겪은 네. 그 외국인 추방의 그 무식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람을 마치 범죄자 취급해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구정물 같은 물을 먹이던 그런 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얼굴 하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색 인종이거나 또는 다른 인종적 종교적 특성을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혹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정도면 다른 인종 집단과 에스닉 그 인류 집단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여기 보나마나 이제 인센티브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당연히 고용은 늘지 않아도 실업률은 올라가지 않는 이런 균형이 오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생각해 보면 현재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역사적 과오로 남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이번 FOMC에서의 그 점도표는 앞으로 몇십 년간 경제학 교과서에 이제 박제돼서 있을 것이다. 네, 그게 이렇게 옆에 나오겠죠. 파퓰리즘의 교훈이라는 장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무슨 뜻이냐면 실업률에 해당하는 그 실업자로 분류가 되려면 저 일하고 싶어요 하고 손들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탈락 이렇게 되면 그 숫자를 모아서 실업률 통계를 내거든요. 근데 일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다 일할 수 있으니까 실업률이 당연히 안 올라간다. 이 또 말이겠죠. 실제로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추방되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케인스 선생님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자면 시장의 버블은
당신의 예상보다 더 길어져서 어. 당신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유명한 격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본시장에서 30년 넘게 경제분석가 생활하면서 타이밍 잡으려고 그랬을 때는 그 오욕의 날이 이어졌고요. 반대로 방향을 예측하려고 할 땐 아, 저 양반 그래도 괜찮다 어.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저한테 물으시면 네. 일일이 놓고 보면 미국 장 걱정이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미 연준이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을 했지만 네. 결국 스티브 마이런을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들은 감추지 않았지만 결국 굴복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약한 모습을 보인 거고 수치를 이미 당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뚝이 무너지고 나면 그 작은 뚝으로 더 많은 물이 나올 거고 그리고 내년 5월에 스티브 마이런이 연준 의장이 될지 베센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보나마나 금리 취임하자마자 물가가 5%가 됐든 4%가 됐든 상관없고 우린 정책금리 제로야를 외치는 그런 자가 연준 의장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앞두고까지는 갈 가능성도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의 참가자들이 합리적이라는 전망을 갖고 예측을 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연준의 경제 분석가들은 사표를 좀 내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걸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 여러 명의 FOMC 멤버들이 딱 한 명만 동결을 외쳤잖아요. 이번에 점도표를 보면. 네. 그래서 딱 한 명만 우리 보고서를 받고 어. 나머지 18명은 보지도 않는 보고서 이거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 그 딴 데도 아니고 지역 연준도 아니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코노미스트라면 최고 명예로운 자리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IMF 이코노미스트 아니면 여기 이코노미스트가 세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명예로운 탑티어죠. 자리인데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번에 얼마나 분노하고 속상할까. 이런 걸 경험해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전문가가 열심히 보고서를 써봐야 아무도 안 읽고 트럼프 눈치만 보는 환경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우리가 전망을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시장 참가자들이 그래 내년에 우리가 딴 걸 먹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일단 먹자. 이 돈이 복사되는 장에서 내가 왜 머뭇거리냐. 네. 남들보다 먼저 탈출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복잡 다단한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나 연준 독립성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현재 상황 증시는 어쨌든 금리는 장기적으로 내려갈 거야.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니까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내년 5월 그리고 당분간 새 의장이 취임한 이후에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뭐 줄어들 이유는 없을 테니. 도가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럴 테니 미증시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연료가 될 만한 머니마켓 펀드에 잠깐 주차한 돈 있잖아요. 이게 잠깐 파킹. 그러니까 장기 주차, 월 주차 말고 오늘 요 시간당 끊어서 잠깐만 주차한 돈이 보니까 미국에서 7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된다 싶으면 바로 달려간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연료도 지금 충분한 상황인가요? 이제 저 돈의 상당 주인이 워렌 버핏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인내하겠죠. 계속 현금 확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인내하겠죠. 그러나 워렌 버핏보다 돈을 맡긴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운용사들은 자기가 늦었다는 걸 알고 시장이 버블이라는 걸 알지만 일단 투자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럴 때 이제 마지막 폭발적 상승이 나타나거든요. 이걸 제가 배웠던 게 미국의 역시 책에서 배웠는데 왜 모두가 IBM을 사는가라는 유명한 그 글이 있었는데요. 와, IBM 진짜 추억의 단어네요. 그렇죠. 네. 8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이걸 읽는데 IBM 당신 정말 좋게 봐? 이렇게 물으니까 답을 해요. 아니 지금 이제 서버 메인프레임 쪽 뭐 이런 쪽에서 컴퓨터에서 이제는 작은 애플 PC로 넘어가는 세상이 온 것 같아. 그러면 애플을 사야지 왜 IBM을 사니? 직장을 지켜야지. 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서 손실을 보면 용서가 되는데 아주 독특하고 남들이 안 사는 종목을 사서 이렇게 이제 손실을 보면 잘리잖아요. 꿈나무 샀다가 네. 이 듣보잡 이거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불려갔다가 이제 혼나고 네. 그만두고 심할서 쓰고 나가는
저도 이제 그걸 해봤기 때문에 이 용어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저처럼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랑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전 작년부터 한국보다 미국은 별로예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연초부터 맞아요. 위험하다. 네. 그리고 한국이 더 낫다 외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미 이제 그 경계선에서 네.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 늘 했던 거 있잖아요. 하위 20%는 매년 내보낸다. 이제 커트라인에 발을 하나 담그고 이왕에 내가 잘릴 거면 사자. 어차피 네. 나는 끝났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자포자기성 매수가 들어올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을 보는 뷰는 충분히 알려주셨는데 한국 증시가 2달 동안 횡보하다가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그냥 안 건드릴게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후에 대통령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수익률을 얼마나 냈는지까지 공개를 하면서 그런 사실 처음 보는 광경이긴 했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장중에 시장 초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찍었어요.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박사님? 미국 가는 동안. 미국 가는 동안? 이제 우리 시장에 그 에너지는 충분하거든요. 어떤 에너지가 들어왔냐? 외국인이에요. 9월 한 달 동안 9조 넘게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찍힌다라는 건 외국인이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을 그동안 왜 투자 안 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니까 뭘 싫어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분들이 이제 전횡하는 게 제일 싫었던 거죠. 그리고 주가 오르기만 하면 보유하던 자사주 또 매도해버리고 자회사 상장시키고 물적 분할하시고 블럭딜 하시는 거 이 사총사를 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 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 그래서 구매 파업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그러면 거기서 설거지하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라라고요. 진짜 속상하다. 그랬는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돼 있는 돈이 한 1,000조 정도 투자돼 있잖아요. 외국인 자금이. 진짜 큰 돈이죠. 그거 진짜죠. 예, 그 1,000조 중에 한 1%가 이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정말 이대로만 밸류업 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는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일반 주주는 14.5%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이나 지배 주주는 25%나 24% 하는 식으로 이제 배당 분리 과세를 아주 쿨하게 아주 깔끔하게 괜히 옛날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수많은 조건 달지 말고 그렇게만 딱 해도 저는 정말 우리 주식시장에 그 포텐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일단 돈이 많은 나라잖아요. 한국이. 설마 그 포텐이 저렴한 가격에서 나올까 봐 그거 좀 걱정되긴 하는데. 싸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요즘에 잘 올라오고 있는데 옆 나라 일본을 보니까 일본도 지금 니케이 사상 최고치 찍었잖아요. 여기도 계속 갈 수 있어요? 여기가 우리의 미래죠. 그래요? 예, 여기가 그 ROE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회사 깔고 앉아 있는 자산 자본 대비 그 벌어들인 이익의 비율. 근데 이제 우리는 30년째 하락 중인 나라고요. 어쩜이래요? 그 왜 그런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짠물 배당에 그러니까요. 자사주 테러를 하시면서 이익 유보만 계속 하시니까 이제 돈은 잘 벌지만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서 이제 분모가 너무 커져서 비율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라면서 일본은 이익이 난 대로 족족 투자도 하지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3분의 1은 배당, 3분의 1은 자사주 소각, 3분의 1은 재투자. 이 기조로 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ROE가 계속 올라. 그렇죠. 15년째 오르고 있더라고요. 와. 그러니 북밸류에 대한 PBR 우리 1배 그러잖아요. 거기 지금 1.7, 1.6을 향해 가는.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1.3이었는데. 네.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가 1.3이었는데 그렇게 싸다 말씀드리던 시기가 1.3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6, 1.7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익이 잘 나오는데 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면 시장의 위의 저항선은 숫자는 상징에 불과할 뿐. 오늘의 한마디네요. 숫자는 상징에 불과할 뿐. 그렇다면은 일본은 보니까 약속을 지키네 하고 팔짱 끼고 한국 보고 있다가 약속 안 지킬 것 같은데 해서 돈을 이렇게 몰아두고 있다가 지킨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들어올게. 요게 외국인들 반응인데
지금 보면은 앞으로 일본은행은 금리를 일단은 동결을 할지도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잖아요. 하겠죠. 그렇게 돼도 계속 갈 수 있어요? 일단 뭐 금리가 너무 낮아서 아, 뭐 올려도 그러네요. 올려도 그냥 눈꽃만큼이니까. 내년에 1%를 다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올려서 1%가 내년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반년에 0.25씩 이제 올리는 페이스로 전체 원래 출구는 그렇게 합니다. 미 연준도 2015년부터 올릴 때 보면 1년에 한 번씩 올리다가 2018년에 급격히 올렸지. 그러니까 바나나처럼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도 천천히 눈치 보며 올릴 것이고요. 저 정도 금리는 사실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예상 범위 내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도 금 얘기를 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박사님. 금이 진짜 많이 올랐는데 연말쯤 되면은 금반지 한 돈 10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올해 연말은 몰라도 내년엔 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 내년 너무 먼데 올해만에 어디까지 갈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횡보할수록 금값은 올라간다. 저런 그 이제 마이런도 보내고 내년 연준 의장을 예를 들어서 베센트나 마이런을 네. 임명한다. 그러면 저는 금값이 4,000불 못 넘을 이유를 못 찾겠어요.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저 달러를 이제 신뢰를 떨어뜨려 그러니까 올해만 살고 그 뒤는 없는 내일은 없어. 아니, 이렇게요. 네. 갈증 난다고 소금물 먹는 짓을 하는데 좀 딴 거 사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이 올려주는 금값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 금값 안에 통행료는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프레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